청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한양의 골목골목이 횃불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대제학 2공의 저택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하던 문이 박살나고 군사들의 거친 함성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영무다! 이공이 감히 나라를 속였다! 날카로운 화살들이 창호를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뒤집힌 가마 곁으로 겁에 질린 총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단에서 시작된 불길은 어느새 기와 아래까지 번져 올라갔습니다. 아비규환의 대청마루 한가운데 대제학 2공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피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덧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명령서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그의 목소리가 힘없이 끊겼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장수 윤도현은 손끝이 떨리는 줄도 모른 채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상급자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엇하느냐? 반역자를 베어라! 결국 검광이 번뜩였고 붉은 선열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외동딸 연화의 처절한 비명이 불길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기둥이 꺾이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멍하니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바닥으로 끈적한 피가 베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명령입니까? 아니면 씻지 못할 죄입니까?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문 밖을 향해 달렸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날 새벽 한양의 한 귀퉁이는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지었고 한 여자는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양의 봄은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대제학 2공의 저택에는 언제나 화목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외동딸 연하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연꽃이라 불리며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던 봄은 어느 날 밤의 음모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영무입니다! 이 집안이 나라를 속였습니다! 새벽을 찢는 외침과 함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검은 옷의 젊은 장수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연하와 눈이 마주쳤으나 죄책감을 누르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군막 안에서 피 묻은 검을 내려놓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명령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토록 숨이 막히는 것입니까? 그때 밖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이공의 딸이 도망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말을 몰아 험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찾아서 숨통을 끊으라는 명이 내려졌지만 그의 가슴 속엔 명령보다 무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 내리는 산길, 진흙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옷자락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세우고 다가간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공의 따님이 이런 곳에.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검을 검집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이젠 더는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은 연하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 한양 외곽의 외딴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연과 그의 어머니 최 씨가 숨어 지내던 옛집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낡은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팔등에 축 늘어진 여인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설마 내가 데려와선 안 될 사람을 데려온 것이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너는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모자의 화근이 될까 두렵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를 살리기로 한 그날, 도연은 장수로서의 자신을 버리고 바보 돌쇠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연화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한양 외곽에 있는 제 집입니다요. 헤헤. 돌쇠는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그날 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당신이군요.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길래 업어왔습니다요.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그의 웃음은 어색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돌쇠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실종됐다던 아들이 돌아오더니 바보 천치가 됐대. 그런데 그 바보가 데려온 계집이 그렇게 곱다며? 바보가 무슨 여자를 데리고 산담? 심술궂은 소문은 마을 권력자인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바보 곁에 있다니 참으로 아까운 일이로다. 내가 데려와야겠어. 김진사는 재물을 두둑이 챙겨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입 하나 덜어야 할 처지 아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객식구라니. 내가 넉넉히 져줄 테니 그 여인을 나에게 넘기시게. 그날 밤 최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김진사 댁에 다녀오너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최 씨의 고집스러운 얼굴을 보며 연화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신을 신고 문 밖을 나서려 할 때 마당에서 흙을 만지던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이놈아,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최 씨의 빗자루가 돌쇠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헤. 어머니,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요. 절대로요.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비켜서라니까. 최 씨는 연화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화의 몸이 앞으로 쏠리던 순간 돌쇠가 다시 한 발을 내밀며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웃음기 하나 없는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의 빗자루가 다시 허공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이놈아, 내가 뭘 안다고 이래? 돌쇠는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이를 꽉 물고 버티던 그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혀를 굴렸습니다. 헤헤. 그냥 가면 아씨가 울 것 같아서 그래요. 연화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돌쇠를 밀쳐내고 연화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서 가자니까. 연화는 몇 걸음 끌려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돌쇠가 어깨에 먼지를 털지도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에 못 박히듯 박혔습니다. 결국 그날 밤 연화는 김진사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분에 못 이겨 등을 돌렸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초가집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들리는 조심스러운 물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툇마루 끝 희미한 달빛 아래 돌쇠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맞은 상처를 추스르려는 듯 옷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돌쇠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고통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기둥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연화의 눈에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를 닦아내는 그의 손등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선명한 검은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농사일로는 결코 생길 수 없는 날이 선 병기에 베인 자국들이었습니다. 상처를 돌보는 그의 동작 또한 너무나 정갈하고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야. 연화의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내는 마을이 아는 돌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아주 깊고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그는 여전히 웃었지만 손끝으로 돌을 낚아채는 속도는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습니다. 며칠째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질질 끌며 남의 집 문간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돌쇠야, 거긴 어제도 쓸었지 않느냐? 헤헤. 또 더러워질까 봐요. 돌쇠는 어눌하게 웃으며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쓸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곁을 돌며 돌멩이를 던졌고 돌쇠는 맞아도 아픈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니까. 저런 놈이 사람 구실이나 하겠어. 연화는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고개를 숙이고 맞고도 웃는 모습. 마을이 아는 돌쇠는 분명 저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자루를 쥔 그의 손목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뒤에서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정확히 거리를 가늠해 몸을 피했습니다. 아주 잠깐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표정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돌쇠의 어머니를 도와 쌀을 씻고 있었고 마루 끝에서 돌쇠가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거기 두면 됩니다. 연하가 말하며 항아리를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등불 아래서 그의 손등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짙고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지난밤 달빛 아래 보았던 상처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상처였습니다. 한두 번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선 것으로 베인 자국이 서로 겹치듯 얽혀 있었습니다. 농사일이나 장작 패다 생길 상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무심코 입을 열자 돌쇠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요. 헤헤. 그러나 웃음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서툴렀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돌쇠의 손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 그릇을 옮기는 손, 문을 여는 손. 그 손은 거칠었지만 쓸데없이 헛되게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바람이 스쳤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바보라 했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돌쇠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피해 움직이던 몸, 그리고 손등의 칼자국까지 그는 바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이 사내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연하는 몰래 집을 나서는 돌쇠의 뒤를 쫓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사내가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대제학 이공의 따님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곧 이곳으로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긴 침묵 끝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었구나. 아씨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 연하는 나무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 아니 도연은 큰 결심을 한 듯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산속에서 당신을 보았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대제학 댁을 덮친 군사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씨의 아버님을 베었습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죄악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보로 살며 매를 맞고 욕을 먹는 것이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제 아버지의 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양에서 당신을 찾고 있으니 서둘러 위조된 명령서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아씨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당신이 속죄하고 싶다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연화의 단호한 결심에 도연은 그녀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을 막아선 최 씨에게 도연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죄를 덮고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제 업보를 씻으러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단단한 눈빛에 결국 길을 터주었습니다. 가거라. 다만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마라. 한양에 도착한 도연은 장돌뱅이로 위장의 정보를 모았고 연하는 궁녀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공에게 누명을 씌운 조작된 명령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 문서를 뒤지던 연하는 마침내 은밀한 곳에 숨겨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봉이를 뜯자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명령서입니까? 보십시오. 아버지의 서명 위에 교묘하게 인장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두 사람은 곧장 의금부 뜰로 향했습니다. 조정의 관원들과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대제학 이공을 역적으로 만든 위조된 명령서입니다. 부디 진실을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그때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군복의 깃을 정갈하게 여미었습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3년 전 이공대제약을 직접 배웠던 자입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날 저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면 진짜 역적은 대제약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명령서를 위조한 자들입니다. 조작된 증거 앞에 대신들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이공의 억울함은 마침내 풀렸습니다. 가문은 복권되었고 연하도 더는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날, 도연은 연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아씨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제 이름을 버리고 떠나려 합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 어찌 떠나려 하십니까? 진실은 세상에 남겠지만 제가 지은 죄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1년 뒤 한양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고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을 바라보던 도연의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새 봄이 피어났네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의 도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아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짐이 무거우신가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상처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고 우리 가문의 억울함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스스로를 벌하는 일을 멈추세요. 꽃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 사이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보세요, 도연나리.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봄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한구석에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가라앉은 자리에 다시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진실을 마주하려는 용기와 서로를 보듬는 따스한 용서입니다. 긴 겨울과 같은 고통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은 도연과 연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시련을 이겨낸 찬란한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